안녕하세요. 자, 이제 12장 사회보험법입니다. 자,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는 해야 합니다. 아셨죠? 왜냐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문제씩은 출제되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 20회 때 보면은 한 문제씩 쭈루룩 나왔잖아요. 뭐 16, 17회 때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느 한 회차에 보니까 뭐 두 개 법이 안 나오거나 한 개 법이 안 나오거나 그러긴 했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느 하나가 뭐 두 문제가 또 나오거나 뭐 국민연금법에 두 문제가 나오거나 건강보험에서 또는 고용보험에서 또는 산재보험에서도 이렇게 두 문제씩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왔던 조문들을 익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사실은 우리가 사회보험법 법조문이 굉장히 법조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만 하더라도 100개 조문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100개 조문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놓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까지의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먼저 국민연금법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인 뼈대는 정책론에서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조문만 확인하는 거예요. 법제로는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법률 내용 분석에 목적 있고 이제 관장. 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고용과 산재는 고용노동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보면 거기서 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사용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소득 월액이 나왔네요.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이 평균소득 월액이고요. 기준소득 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안 나왔고요. 나온 것만 볼 겁니다. 그 11번에 보면 부담금은, 자, 거기서 부담금하고 기여금 있잖아요. 그거 11하고 12번 걔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요도 표시해 놓으세요. 헷갈릴 만한 것들을 가지고 틀리게끔 내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이게 이걸 가지고 논점을 삼았는데, 부담금이란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 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권과 수급권자, 그 다음에 수급자. 특히 이제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다르죠.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자,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아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망해 보니까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왔고요. 거기 이제 6조로 가보세요. 가입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제가 특히 이제 이 지역
지역가입 거기 사업장가입자인데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이걸 직장가입자라고 하고 있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 이제 국민연금은 네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보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다 당연적용입니다. 우리 시험에 상시고용 5인 이상 사업장 틀렸죠? 1인 확대되었어요 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 지역가입자에서 거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사람 중에서 그 3번 있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거기 18과 그 다음에 27 숫자를 박스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알았죠? 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12조로 가겠습니다. 가입 자격 상실 시기.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제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된 날이냐 다음 날이냐 이걸 가지고 외워야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몇 차례 나왔는데 국민연금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간에는. 근데 이제 17회 때 처음 나왔었던 겁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요 전에도 이제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 17회 때 이제 처음 나왔지만 거기 2항을 보니까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하고 4호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그 4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이 4호, 이 4번은 취득한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취득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죠? 그게 이제 논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임의계속 가입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서 거기 2항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해준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조, 19조, 그 다음에 19조의 2까지는 크레딧 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입니다. 뭐 정책론에서 특히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조에 보니까 가입기간의 합산,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게 13회 때 나왔고 22회 때 또 나왔어요. 자, 거기 24조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 민간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공단은 26조에 보면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13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이 있어요. 이게 10회 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금대여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공급, 임대 운영, 또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설치 운영, 그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그 다음에 자금 대여는 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사업, 대여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 이건 뭐 우리 다 공부했던 것이고, 그죠? 급여의 지급.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것도요,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지급 사유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지급 사유에 따라, 그죠?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거. 미지급급여가 있습니다. 미지급급여가 17회 때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거기 55조의 1항 보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미지급급여거든요. 미지급급여는 유족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오이콜 수업에 제가 미지급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을 거기다 소개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어쨌든 미지급급여는 2항에 보니까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내려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유족연금은 조부모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미지급 급여는 형제, 자매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는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 순위 아니라 배우자 다음에 자녀 다음에 부모. 그죠? 그 다음에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까지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맨 처음에 배우자잖아요. 1순위 뭐예요? 배우자. 그죠? 그래서 어디서 좋은 보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배우자한테 잘하는 게 좋은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예요. 그 다음에 부모 3순위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엇갈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손자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조부모가 나와요. 이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조부모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까지 없으면 이제 지금 미지급 급여는 형제 자매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형제 자매.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죠.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56조에 보면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에 하나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55조의 그 사망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놓고요. 그다음에 61조로 가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나와 있고, 그다음에 64조 이제 분할연금 수급권자, 여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거죠.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65조에 보면은 수급권자의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아까 56조 하나만 지급된다라고 아까 나왔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둘 이상의 분할연금권을 모두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사항도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합산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장애의 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단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우리 이제 국민연금은 장애 등급이 이제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거기에 5번에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2급 이상이면 1급과 2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3조로 가보면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그죠? 그거 보면 이제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 그 조부모는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족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다음 이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해 보면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자, 그다음 이제 거기 52조의 2에 따른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장애 등급 1급, 2급에 해당하는 상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82조 봐보세요. 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쭉 안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102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 국민연금은 이제 기금이 조성되잖아요. 적립 방식이니까 그 조성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항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 의결한 바에 따라서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의 방법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5번을 보면 46조 아까 복지사업, 자금 대여, 아까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
그죠? 거기 이제 복지사업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13조에 보니까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이네요.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2분의 1에 대한 급여 해당하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특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산재보험법에 그 이번에 장애급여와 유족급여 중복될 경우에, 그죠? 이거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 보면 이게 조문이 나온 게 이게 다예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죠? 생각보다 많습니까? 생각보다 적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다예요. 금방 끝났어요, 지금 국민연금.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많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조문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알았죠? 자, 국민건강보험으로 갈게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가보면 여기가 지금 3조의 2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시험에 나온 것은 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걸 물어봤어요. 16회 때. 그래서 거기 4번, 5번, 7번, 8번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모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걸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었겠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맞는 문장으로 나왔네요. 자격상실 조문은 여러 번 나왔어요. 그 10조 봐보세요. 10조 거기 자격상실 시기. 그래서 다음 날이냐 된 날이냐 이걸 가지고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3개를 외우라고 합니다. 그 1번, 2번, 3번을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된 날이니까 한 날, 된 날. 그러니까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이 3가지만 다음 날이고 나머지는 된 날이에요. 자, 거기 4조를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로 끝나지만, 얘 그 명칭이 심의위원회잖아요. 근데 얘는 심의의결까지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여기서 결정하네요. 그죠? OX 문장 보니까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결까지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명칭이 심의위원회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알았죠? 심의위원회지만 심의의결까지 한다. 알았죠?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5조 봐보세요. 적용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내외가 아니라, 그죠? 근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공공부죠. 여기 이제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이 이제 건강보험이죠. 여기는 이제 의료급여법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여기 대상자이거나 이 밑에 있는 대상자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항에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떻든 이제 소득 재산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에 의존하는 사람인데, 거기 OX의 문장 보니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라고 해서 틀렸죠. 피부양자. 그 다음에 이 피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죠. 근데 이게 시험에 이게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직장 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입니다. 넘겨보니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도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이제 통합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사망에 보니까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그 피해 부양 의무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그죠? 지역 가입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10주에 보면 거기에 이제 된 날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그 다음에 수급권자가 된 날, 그 수급권자가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에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알았죠? 그 다음에 13조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인데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했죠? 그거 EX로 나온 거. 걔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물어보면서 틀리게 했던 지문이, 틀리게 냈던 그 안에 집어넣었던 내용이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내용입니다. 건심평의 내용하고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업무 내용.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요양급여. 그러니까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라고 했던 것이고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그죠? 그 다음에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그죠? 근데 이제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는 이송에 더 붙어 있죠. 의료 목적에 달성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실주하고 얘하고, 그죠? 입원간호 이송만 달라요. 그죠? 얘하고 보면. 그 다음에 넘겨서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한국기기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지소, 그 다음 이제 보건진료소까지. 그리고 거기 우리 시험에 12회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 제외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요. 거기 요양기관에 제외되는 의료기관. 거기에 2번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44조에 비용의 일부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조에 비용 일부 부담 이게 초과될 경우에 이제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고 위양비 부가급여 이거 열심히 설명했었죠. 거기 이제 상병수당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죠? 임신 출산 진료비는 현재 존재하고 장제비는 이제 지급되지 않죠.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상병수당은 이제 지금 그 뒤로 넘기면 시범사업 시행 중에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다음에 53조 급여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급여의 정지,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삭제됐다라고 되어 있죠. 걔는 삭제됐어요. 그냥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 그냥 가운데 줄 취소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소선 그어 놓으세요. 삭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병역법에 따른 형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 후보생, 교도소 그 밖에 이 밖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이것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급여 정지. 그 다음에 건심평의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건심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그죠?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건 이제 3회 6회 때 나온 거여서 조문이 그 75조 보면 보험료 경감 대상자 나와 있죠. 이게 정책론 15회 때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 65세를 60세 이상이라고 했던가 그 틀이 끝냈어요. 그 다음에 76조 보험료의 부담. 요거는 이제 우리 정책론에서 그
복수정답 처리가 되었던 논란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제 복수정답 처리가 되어서 맨 처음에 맞는 문장으로 처리했다가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거기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오이콜셉에 보면 이제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보면 교직원이란 교원과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원과 사무직원으로 나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76조의 1항에 보니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래서 원래 반반인데 다만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50, 30, 20을 분담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직원 중에서 교원이면 그죠? 근데 그 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다음 각 호의 3번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이때 교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교원을 제외하고 교직원인 경우에 반반 부담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교직원으로서 교원이면 일단 이제 교원이면 그러면 50, 30, 20인 거예요. 그래서 그 OX문장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하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부담한다. 그러니까 교원인 경우는 국가가 20% 부담을 해주죠. 그죠? 근데 교원이 아니면 그러면 반반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이 틀린 거예요. 고용보험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그 피보험자 있잖아요. 우리 산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고용보험에 있는 건데 피보험자는 근로자, 애술인, 노무제공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피보험자입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동그라미 있음에도 없음으로 인해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거 보니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죠? 실업의 인정이란 해서 틀리게 나왔죠? 실업의 인정이란 실업의 인정이 아니라 실업은 이라고 해야죠. 거기는 또.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을 합니다. 6개월 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당연히 관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조에 보니까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그 다음에 실업급여, 육아유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그죠?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특별회계가 아니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틀리게끔 낸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인데 그 두 번째 OX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고 첫 번째는 국가는 맞았는데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고 그죠? 이거 잘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중요한 것은 6주에 보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료를 부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보험료 징수법이 여기다 여기도 넣어놨나요? 우리 이미 뭐 공부하고 보게 왔는데 정책론에서 보험료 징수법 봤었죠. 그거 보면 16조의 2에 보면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이때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그죠? 그 다음에 8조의 적용 범위 보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죠? 1인 확대되었으니까. 다만 이제 8조 단서를 봐야겠네요. 다만 사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8조 단서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거기에 보니까 적용하지 않는 거,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그러니까 4명 이하까지는 적용하지 않네요. 그럼 5명부터는 적용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OX 문장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적용 안 되는 거죠. 적용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죠? 정책문에서는 고기가 나왔네요.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적용 제외에 보면 이것도 열심히 설명했었죠. 거기에 이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삭제하면서 그 2항이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2항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의 실업급여, 제5장의 육아휴직급여 등, 그 5장은 육아휴직급여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두 가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조차도. 알았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어떻든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자, 11조의 2로 가보면 보험사업의 평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그죠? 고용된 날에 다음 달부터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 조문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면 3장에 그 27조가 나온 거거든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27조가. OX 문장.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8항에 8번 동그라미 8번에 해당되는 거. 맞는 걸로 나왔죠. 이거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11, 13, 17, 22. 그죠?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양도 또는 압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과금의 면제.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틀리게끔 나왔고. 자, 그다음에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에서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단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1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직 사유가 수급자에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인 기간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기간은. 그래서 거기 2항에 기준 기간 동안, 즉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OX 문장 보니까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8개월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기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봐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정급여 일수 피보험 기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대기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피보험 기간과 그 이제 오이코스버를 이제 정리해 보면 그 안에 보면
구직급여는 보니까 그 표를 봐보세요. 위에 보니까 피보험기간 있죠. 그 다음에 연령을 고려하죠. 50세 미만이냐, 그 다음에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보니까 피보험기간이 있죠. 그 표에 보니까. 근데 왼쪽에 이직일 현재 연령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피보험기간만 고려해서 120일에서 210일이죠. 그죠?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51조 훈련 연장급여. 수급 자격자가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에 실업의 인정을 받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별 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로서, 그죠? 특별 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 자격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그 중에 이제 전직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자기가 이제 전직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직한 경우. 그 다음에 근데 거기 1번이 뭐 중대한 귀책 사유에 그게 해당되는 게 21회 때 나왔어요. 보니까 나번에도 보니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그죠? 그러니까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2번 보니까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거기까지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 명령 등.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은 이제 거기에 기출 문제들을 쭉 풀 텐데 각 지문에 해당되는 나왔던 조문들은 다 제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결국 이제 조문에 안 나와서 이제 대통령령 또는 이제 각부 장관령까지, 그러니까 부령까지 들어가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들어가서 나왔던 것들은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나왔던 것들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해설에다가 넣어놓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교재로 보면서 58조에서도 58조의 그 1호에서도 그 나목에서 관련된 거기서 대통령 그 고용노동부령이라고 했는데 그 고용노동부령 즉 시행규칙이 거기 이제 오이코섭의 내용에서 또 2번 뭐 이렇게 2호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2조에 보면 반환 명령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등의 특례에서 상병급여가 있죠. 근데 건강보험의 상병수당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그 고용보험에서의 상병급여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종류. 거기서 연장급여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서 실업급여에서는 빠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도 보면 소정급여 일수 자영업자 아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69조의 8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5장이 육아휴직급여 등이었잖아요. 근데 5장에 육아휴직급여도 있지만 넘겨보면 5장의 2절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은 이제 육아휴직급여고 어쨌든 5장이잖아요, 다. 근데 육아휴직급여가 옛날에 이게 아예 한 문제로 또 14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왔던 조문들이 삭제돼가지고 없어진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출문제집, 제가 집필한 이 기출문제집들은 전부 다 이렇게 14회 때 그때까지 존재했던 조문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진 경우는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 자체를 이제 떼버리거나 또는 이제 일부 조문이 그 문제에서 일부 조문이 바뀐 경우는 바뀐 조문으로 넣거나 빠진 경우는 빠진 조문을 대신해서 좀 다른 것들을 집어넣거나 나왔던 조문을 집어넣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조문, 특히 이제 나왔던 조문을 주로 이제 집어넣는데
그래서 안심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았죠? 문제를 풀 때. 근데 거기에 어떻든 70조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죠? 근데 그 70조에 보면 육아휴직 그 동그라미 3번에 70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옛날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몇 개월까지, 그 다음에 몇 개월부터 또 몇 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통으로 그냥 거기 어떻든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이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고. 넘기겠습니다. 거기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서 제62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74조에. 6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62조. 62조 반환명령이 나와 있네요. 62조에. 그죠? 그 다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9조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이번에 이제 맞게 나왔죠. 그거 보니까 22조에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 운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건 나오지는 않았고 그 1번이 나온 거예요. 1항이. 그 다음에 고용 보험기금의 용도 있잖아요. 그 9회 때 나왔었는데 이때는 쉬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직업재활급여의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틀리구나. 직업재활급여는 고용보험급여 종류가 아니죠. 직업재활 급여는 산재보험에서의 급여의 종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리게 나왔었어요. 9회 때.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으로 가겠습니다. 산재보험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서 우선 이제 보험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보세요. 업무상 재해,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족, 치유, 장애, 폐질, 진폐, 그 다음에 출퇴근까지. 네.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우리가 이미 법 정책론에서 좀 봤던 조문들이 사실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그다음에 공단의 사업이 나왔어요. 거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요양 및 재활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보험급여의 종류 이건 우리 열심히 외웠고, 그다음 이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일 아래 37조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나왔죠?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들어 넘겨보세요. 업무상 질병,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거, 거기 이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그죠? 그 답원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그 답원이 삭제돼 가지고 걔가 출퇴근 재해가 별도로 생긴 거예요. 옛날에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사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답원으로. 알았죠? 근데 이제 그 답원이 삭제되면서 출퇴근 재해를 별도로 3으로 뽑아낸 겁니다. 별도 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어떻든 그 답원 빼고 라마까지, 그리고 그 시행령 제27조 5.2콜섭에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좀 보시고, 왜냐면 이게 이제 잘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거기 관련 시행령 조문까지 넣어놨으니까 거기까지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답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출퇴근제에 나와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출퇴근제에도. 그래서 거기에 업무상 그 759쪽에 보니까 비통상적인 경로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자, 그 다음 38조 보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으로 두네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그죠? 근로복지공단 소속이겠죠. 그러니까 공단이니까.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 보면 건강보험과 다른 게 건강보험은 예방재활인데 얘는 재활치료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번은 보조기 지급이 들어가 있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건강보험은 간호만 들어가 있는데 얘는 간병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얘는 예방 안 들어가 있죠. 재활이죠. 재활치료. 예방 재활이 아니라. 산재는 이제 산재를 당한 이후에 이제 지급되는 급여니까 예방이 아니라 건강보험 우선 적용 42조 즉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가 건강보험 대상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된다. 요양급여에 있어서 그죠? 3일 이내로 치료될 수 있으면 없으면 이제 거기에 40조의 사망 보면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43조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의 지정.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종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휴업급여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애급여. 아래 내려와 보면 장애급여.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장애보상연금,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57조에 보면은요. 장애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누는데 1, 3급은 장애보상연금이 지급되고 그죠? 4, 7급은 선택이 가능하고 8, 14등급은 장애보상 일시급으로만 지급이 되죠. 물론 그렇게 세분해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간병급여.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넘겨서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 그 다음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생계를 같이 하는 이제 유족 범위에 거기 1번까지 나왔어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그 2번도 나왔네요.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도 포함이 되네요. 그것도 다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64조 보세요. 거기 재혼한 때 물론 이제 거기서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장의 1에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그거 보니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맞게 나왔어요. 그죠? 자, 보험료징수법을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죠.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보면 일단 목적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근데 이때 말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다.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여기 뭐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여기다 뭐 고혈압 이런 것들 집어넣었어요. 고혈압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공무원 시험은 아마 여기다 고혈압, 뭐 당뇨, 뭐 이런 것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제일 위에 보니까 6개월 이상 혼자 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사업은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이 많이 나왔죠. 특히 거기 3번에 재가급여 우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서 2항이 나왔네요. 16회 때 국가는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죠? 16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5년 단위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은 다 5년이에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도.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 이제 3년이라고 해서 3년마다 했고. 그다음 이제 6조의 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항상 그 해당 이건 이제 소관부처의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여성가족부 장관 막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실태조사에서는 항상 이제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알았죠? 근데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의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있죠.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조, 이것도 중요했었죠? 이제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고, 고지는 구분고지고, 관리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9조에서 이것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도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장기요양의 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원자도 들어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급 판정, 이건 이제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공무원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적어도 1등급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1등급, 95점 이상인 거. 알았죠? 유효기간은 일단은 최소 1년 이상,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상이 붙으면 최소 1년이 돼야 하고, 이상이 아니면 그냥 뭐 1년으로 한다면 틀리겠죠. 유효기간 2년으로 한다니까. 그 오이코섭에 보면 시행령에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유효기간 2년으로 외워야 돼. 이렇게 꼭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차피 유효기간은 하고 이상이 붙었으면 거기다가 2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이상이 있으면 최소 1년 이상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상이 안 붙었다. 그냥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그러면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최소 1년 이상 그 19조 1항으로 시험에 우리한테 나왔다라는 거. 또 공무원 시험도 그 1항이 나와요. 1항. 알죠? 1항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든 그게 1항이 나오든 또는 시행령의 시행령 8조에 1항이 나오든 뭐 상관은 없어요. 이상이 붙으면 최소 1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냥 몇 년으로 한다면 2년인 것이고. 그죠?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고, 그다음 이제 변경은 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이제 변경 신청이죠. 그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 시설, 특별연금 급여,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연금 급여를 재가급여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나뉘고, 특별연금 급여는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받을 때가 26조에 나와 있고, 24조에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경우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길 바라겠고요. 그럼 공무원 시험에서는 몇 차례 나왔고, 우리는 지금 안 나왔지만, 또 이제 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9조 10조에서 나왔는데 9의 10회 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를 보니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이고,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3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그게 이제 9회 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폐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인데,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1호, 2호에 2, 3호에 5, 7호, 8호인데 1호가 나와졌어요. 어렵지 않게. 2호에 2, 그죠? 3호에 5, 제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한 건데, 그 다음 이제 7호, 8호. 지금 거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걔들이 이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이고, 그죠? 근데 1번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1번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항상 반드시 취소해야 할 거, 걔들을 좀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나머지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38조입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의 청구 지급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에게 재가 시설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비용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비용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본인부담금에서요, 거기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그 옛날에는 이 조문에 있었는데 걔를 시행령으로 뺐어요. 그거를. 그 5위 코스업에 있는. 그렇지만 그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7조의 1을 봐야죠. 장기요양 지원센터의 설치. 얘를 그 1, 2, 3번을 박스 처리해놓고 이거 하는 게 뭐냐? 답은 장기요양 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맞게 나왔었습니다. 이 조문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52조에 보면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나와 있죠. 또 8회 때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재직 중에 등급판정위원회로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판정위원회를 둔다. 등판위 위원들인데, 거기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단 이사장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한다. 근데 이제 8회 때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또 사회보험까지 끝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법, 그 다음에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련법, 그 다음 이제 판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법은 두 개니까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게 이어서 우리 14장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제론의 범위는 아동,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까지 이렇게
잡으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거기가 잘 나오니까. 그죠? 사회복지 서비스법에서는.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법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공부해 놓으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판례는 어차피 이제 홀수회차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23회 시험에서는 그간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 놓고 맞춰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몇 강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강이 진행하면 종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끝까지 긍정의 마음 잃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힘들 때에는 항상 내가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합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